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월 9일 월요일이고요. 여전히 춥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또 산불 소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 소식이 많은데 그쪽 지역에 아마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주 문무대왕면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이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는 토암산 근처까지 번지면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는데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정말 큰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틀 만에 주불이 잡혔다는 소식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문화재 피해 없애야 되겠고 또 인명 피해 또 재산 피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다들 열심히 지금 막 잔불 진화하고 막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닝픽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먼저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이 전분기 대비 최대 100%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요. 신형 노트북 가격이 작년보다 30에서 50만 원 오른 300만 원대에 형성되면서 입학 시즌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명절 차례상 물가도 걱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3종 세트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축산 방역망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청정 지역인 경남까지 뚫리면서 전국 확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5천선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등 그야말로 경랑의 한 주를 보낸 국내 증시 소식 짚어보겠고요. 이번에는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기분 좋은 승전 보도 전해드립니다. 스노우보드 국가대표팀의 맏형 김상겸 선수가 이번 이 동계 스포츠 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올해 37살인 김상겸 선수는 지난 2014년 대회부터 이번 이탈리아 대회까지 무려 4번이나 도전해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인데요. 예선 8위로 출발했지만 8강과 준결승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시상대에 오르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끝으로 최상위권 수험생 사이에서 의대 선호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모닝픽 어떤 이야기죠? 네, 먼저 증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그야말로 격동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코스피는 5천선이 무너졌다가 5,300선으로 다시 치솟는 등 하루 사이에 이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가 번갈아 발동될 정도로 변동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혼돈의 시간이었죠. 발단은 미국발 AI 공포였습니다. 엔트로픽 같은 AI 기업들이 내놓은 강력한 도구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건데요. 여기에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들이 이 수익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투자를 공격적으로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AI 업체들은 돈을 더 쏟아붓겠다. 그래서 네.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파벳이나 아마존 같은 주요 빅테크들이 예상치의 2배에 달하는 이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 계획을 내놓자 시장은 이게 과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매파적 성향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자금이 11조 원 넘게 빠져나갔는데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급한 불은 일단 끈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AI 거품을 우려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AI 거품을 우려하는 자체가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AI 거품론이 과도하다는 분석이 좀 지배적인데요. 상대적으로 수혜가 큰 섹터가 또 반도체라는 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빅테크 투자가 이어진다는 건 결국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중장기 실적 동력이 유지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이 글로벌 증시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이런 저평가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은 AI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흡수하면서 자금 시장 경색과 일반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는 이 AI 공포가 진정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시선은 다시 미국의 경제 지표로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를 비롯해서 고용 지표, 또 소비자 물가 지표까지 줄줄이 발표되는데요. 특히 금요일에 나오는 1월 소비자 물가 CPI가 물가 안정 흐름을 확인시켜 준다면 케빈 워시발 긴축 우려를 덜어내고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내 정책 변수도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달 내에 처리를 목표로 논의 중이어서 이 밸류업 기대감이 하단을 지지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을 과열을 시키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우상향 기조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설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는 만큼 무리한 추격 매수는 지양을 해야 되겠고요. 반도체 같은 성장성이 확실한 주도주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환호와 공포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숫자로 딱 나타나잖아요. 지표하고 실적은 숫자로 딱 나타나니까 네. 그거 보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대한민국 최고 수재들이 모였다는 서울대와 연세대 정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합격 통지서를 받고도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에서만 107명이 등록을 포기를 했고요. 이 중에 80%가 자연 계열 합격자였다고 합니다. 야, 그 어렵다는 명문대 등록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곳 역시 의대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서울대 의예과는 포기자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런 걸로 볼 때 이 서울대 자연 계열 합격자 10명 중 8명은 이 서울대 간판 대신 타 대학 의대를 택해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는 더 심합니다. 전기전자공학부 48명,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27명이나 포기를 했는데 이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계약 학과조차 의대 앞에서는 추풍 낙엽인 상황입니다. 결국 기승전 의대다. 이게 이번에 또 이제 드러난 건데요. 네. 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참 뼈아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서요. 이런 구조적인 쏠림은 더 견고해졌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특히 2027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지역의사제가 의대 선호를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선 이 지역의사제 선발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사나 전학까지 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단순한 학과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의대 쏠림이 이 대학생들의 생존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수험생들의 선택을 탓할 수는 없는 걸 거예요. 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우리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자, 오늘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자동차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즘 소형 SUV는 더 이상 작은 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기능은 늘고 역할은 커졌기 때문이죠. 근데 기존의 예전 같으면은 그 소형 SUV 하면 인생 첫 차 아니면 세컨드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패밀리카 후보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최근 국내 자동차 기업 K사가 네. 6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완전 신차로 소형 SUV를 선보였는데요. 그 변화의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형 SUV는 2019년 출시 이후 국내에서만 30만 대 이상 팔리면서 시장을 대표해온 모델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진 겁니까? 가장 달라진 점이 이제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와. 연비가 좋아진 것은 물론 이 정차 중에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이 편의 기능을 쓰는 스테이 모드나 야외에서 전기를 활용하는 V2L 이런 기능들이 더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기차는 아직 부담스럽지만 그 편의성은 누리고 싶은 소비자들을 공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 걱정 없이 전기차만의 특화 기능들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소형차 살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네. 바로 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작아서. 맞습니다. 이 실제 소형 SUV는 크기가 작아서 패밀리카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일단 차 내부 공간 크기를 상당히 키웠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휠베이스,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거리, 요거랑 또 뭐 전폭, 폭을 늘려서 2열 거주성을 확실히 넓힌 건데요. 여기에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뭐 에어백이 9개가 들어가는 것 등 안전 사양들도 대거 적용해서 안전과 편의성을 두루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형 SUV 시장의 기준이 점점 올라가는 느낌인데 다른 사들은 어떤 움직임입니까? 국내 자동차 기업 H사 역시 소형 SUV 라인업의 하이브리드를 운영하면서 주행 질감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상위 모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실속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H사의 소형 SUV 모델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수출 시장에서도 효자 차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 T사도 도심 주행 비중이 높은 시장 특성을 고려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연비와 정숙성을 최우선 경쟁력으로 삼고 소형 SUV 시장에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8분, 1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죠.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저희 오늘 함께 할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규칙 이런 것들 우리가 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오늘 함께할 주제가 바로 최소한의 선을 넘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저희 함께할 첫 번째 주제 그래서 이겁니다. 갑자기 나타나 손 덥석 상습 성추행범 없저죠? 자, 어떤 사연인지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휴일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한창 밀린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웬 낯선 남자 행동이 눈에 띄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 뭐야 저 남자? 왜? 뭔데? 누가 아는 사람이야? 어머 깜짝이야! 어머! 예쁜 아가씨들 둘이 왔어, 둘이? 뭐야? 예쁘군 알아가지고 진짜. 누구세요? 저 아세요? 그러게. 이게 나 저기 아름다운 숙녀분들 내가 못 알아볼 리가 없는데 우리 나가서 맥주라도 이렇게 한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좀 하고. 미쳤나봐. 좀 미쳤나봐 진짜. 소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 미쳤나봐. 지금 어디 만드시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날따라 유독 붐비는 카페에서 자꾸만 여자들에게 추근덕거리는 건 물론이고요.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손이나 어깨를 툭툭 건드리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다들 실수겠지 하고 넘겼지만 생판 모르는 남자가 저희 자리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왔습니다. 성추행 신고가 들어와서요. 여기에요. 이 남자가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을 막 성추행하고 있어요. 피해자만 지금 8명이 넘어요. 여기 이분들 말이 사실입니까? 잠깐만. 당신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여기서 똑같은 짓 하다가 신고당해서 조사받던 사람 아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니 뭐가 아니야. 이거 뭐 완전히 상습범이구만. 일단 서로 같이 갑시다. 에? 따라오세요. 정말 황당하게도 그 남자는 그 전날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자들을 성추행하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겁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다 걸린 이 남자. 더 화가 나는 건 이 남자는 그저 실수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대체 이 남자 법적인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연속적으로 이랬다는 건데 이거 일단 너무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사정은 이렇게 됩니다. A 씨가 지난 16일 수원 광교 신도시 상가 건물 내 카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네.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웬일이야.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럼 영상 한번 먼저 같이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뭐 보시면 만지고 있고 여자가 막 이제 지금 기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상황인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사진을 일단 촬영했어요.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잡은 상태죠. 그렇죠. 그 장면을 보고 촬영을 한 거죠. 그 영상을 보면 모르는 사이인데 저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막 만지기도 하고 또 황당했던 건 A 씨가 하루 전에 15일에도 같은 저 보세요. 심각하죠. 같은 그래도 장소에서 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겁니다. 대박.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한 뒤에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그 신청한 남자친구랑 상태입니다. 같이 있는데. 아, 지금 영상을 보니까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8명이라는 점도 충격이 큰데요. 저희도 보면서 어머 뭐 놀라잖아요. 당연하죠. 당시에 이 피해를 당한 여성들 그 공포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도 똑같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인데 네. 왜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 사람의 행동이 정말 너무 끔찍하잖아요. 지금 8명을 계속해서 지금 추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무조건 잘못을 했다라고 우리가 의심받는 피의자라고 해서 다 구속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결국에는 구속이 됐을까 생각해 보면 네. 전날에 풀어줬잖아요. 네. 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일단 나가갖고 이제 밖에서 조사 받자라고 했는데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 구속의 요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도망의 우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구속의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봐서 조사를 했더니 뭐 주거지도 명확하고 어허. 그리고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는 딱히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풀어줬더니만 또 한 거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다? 재범의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얘는 풀어주면 또 할 또 거다. 할 거야. 또 풀어주면 또 할 또할 거다. 거야.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구속에 이르게 된 게 아닌지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 남성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또 같은 짓을 해서 구속이 됐어요. 그럼 양형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 범행이 어느 정도 위험했나 고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앞서 살펴봤던 또 그럴 사람인가, 재범 위험이 있는가를 보게 되고 두 번째로 반성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문제를 일으켜서 조사를 받았는데 곧바로 다음 날 반성도 하지 않고 또 똑같이 위험한 일을 반복했습니다.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처음에 자기야 이랬다가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면 실수잖아요. 네. 근데 영상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이건 법적으로는 성추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성추행 이런 단어들 쓰시잖아요. 근데 네. 성추행이라는 범죄가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강제추행이 있는 거거든요. 강제추행죄라는 게 있는데 이 강제추행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아니 내가 법문을 봤더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서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사건 한번 보시죠. 영상 보시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상 보시면 폭행. 그거는 아니었던 것 없었죠. 같고. 네.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 대한 구성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연 같은 경우에 무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폭행이 뭐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예요. 만지는 것 자체가 폭행으로 보는 거예요.
오, 좋아, 좋아. 예전에는 어떻게 봤었냐면 예를 들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어떤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좀 엄격하게 법문을 판단했었는데 네. 아니죠. 만지는 행위 자체가 위협력의 행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기습추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건 영상에서 기습추행. 보시면 어떡하죠? 그냥 여성분이 앉아서 커피 드시고 계세요. 뒤에서 와요. 그러니까 네, 저봐. 보죠. 뒤에서 와. 나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 깜짝 놀라요. 저 완전 기습적이잖아요. 그 만지는 것 자체가 폭행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서 저런 기습추행죄도 분명한 진짜.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어떡하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요건을 우리 법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앞서 살펴봤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가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렇게 내가 강제적으로 뭔가 거부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대방과 지위의 차이가 있었는가까지 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인지 뒤에서 끌어안았다면 이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이렇게 추행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느 정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는가도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지금 피해자가 실제로는 잠들어 있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하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대로 계속 잠든 척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아, 진짜? 이때 과연 우리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보았을까요? 되지 않는다고 보았을까요? 거부를 했건 안 했건 간에 강제추행을 당한 건 사실이니까 이거는 죄가 있다고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타깝지만 네. 법원에서는요, 이때는 어떤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얘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봐서 강제추행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추행행위 자체는 분명히 부적절했지만 적어도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서 어떤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지 못할 정도에는 이르렀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추행이 좀 상당 시간 지속이 됐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강제추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직장 상사였기 때문에 좀 즉각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수는 있었겠다라는 점까지는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 사연을 보면요. 범행 장면도 네. 영상으로 너무 정확하게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영상의 자료가 그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사용이 되기는 하죠. 제가 실제로 이제 실무 담당하다 보면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이제 피의자분이 오십니다. 네. 오셔가지고 본인의 기억에 기반해서 저한테 막 말씀을 하세요. 본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영상 증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본인의 기억에 의해서 얘기해.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의 기억은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의 기억은 영원 불멸하게 그냥 그대로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지는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CCTV가 있으면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강제추행죄에서 흔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런 고의가 없었어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그런 그렇게 성적 얘기하죠. 의도가 없었습니다. 뭐 지나가다 이렇게 만진 거예요. 우리 영상 봐보세요. 다른 사람이라고 헷갈려서 지나가다가 만진다고 할 수 있어요. 8명인데 말이 안 말도 안 돼요. 말도 그 안 영상 돼. 자료가 현출됐다고 칩시다. 아니 제 와이프인 줄 알았어요. 이건 아니지. 와이프가 8명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상 자료가 우리 같은 그 이 사건에서는 진짜 고의성을 부인한다고 해도 명백하게 당신의 형변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CCTV 영상이 남아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증거로 사용이 되는데 증거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증거가 없을 때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추행 사례에서는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건 맞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과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해서 일치하는가, 그리고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춘천의 한 룸카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 이 룸카페라는 게 카페인데 네. 좀 칸막이도 되어 있고 좀 커튼도 쳐 있고 좀 이렇게 개별적인 공간에서 차도 마시고 뭐 TV도 볼 수 있는 그런 그래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생이었던 여성을 데려다가 룸카페에서 강제추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룸카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CCTV도 없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피해자가 명확하게 일관되게 너 계속 이러면 내가 나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친구와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던 점. 진술이 일관되고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요. 물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이 인정이 돼서 1심과 2심 모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면 그리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했다면 근데도 계속 그 행위를 하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처벌해야죠. 점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면 알수록 알쏭달쏭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1호선 아니죠. 3호선도 아닙니다. 아니죠. 2호선 썰대 입구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썰은요. 네, 오늘 준비한 썰. 흔히 하는 말로 임신했을 때 서러웠던 기억은 평생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이 도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민글이 올라와서 이 남편들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재호 아나운서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전남에 사는 예비 아빠입니다. 아내는 현재 임신 34주로 다행히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지내왔고 먹고 싶은 음식도 대부분 집 근처에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TV 프로그램에 나온 강릉의 한 빵집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내가 그 빵을 꼭 먹고 싶다고 했고 처음엔 너무 멀다고 넘겼지만 결국 저 그날 크게 예. 다투게 됐습니다. 네. 전남에서 강릉까지는 편도만 9시간. 전남에서? 주말엔 교통체증과 대기 시간까지 감안해야 하고 제일 큰 문제는 빵을 산다고 하더라도 1인당 3개씩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이런 현실적인 사정을 설명하자 아내는 임신하고 처음으로 한 부탁인데 거절하냐? 그러면서 많이 서운해했고 저는 솔직히 막막해졌습니다. 빵 3개를 사기 위해서 강릉까지 가야 하는 게 남편이자 곧 아빠가 될 사람의 도리일까요? 이럴 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야,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일단 빵 하나를 두고 네.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졌는데요. 사실 임신 기간 중엔 주변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사소한 일인데 굉장히 서운하고 예민해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첫째 가졌을 때 그 공연 중이었는데 끝나고 한 9시, 10시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파무침 있잖아요. 삼겹살집 가면 나오는 파무침. 그거 맛있죠. 새콤달콤. 네.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남편이 삼겹살집을 다 문 닫을 시간인데도 내려가지고 혹시 파무침 혹시 있냐고. 우리 아내가 임신했는데 파무침 어떻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몇 군데를 가서 파무침은 있는데 지금 문 닫을 시간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해주지. 파무침 먹고 남편은 삼겹살 그래도 구워서 2인분을 혼자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반대긴 한데 너무 그게 고마워서 항상 그게 파무침 생각나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먹은 그 파무침. 남편 사랑해. 아유, 저랑은 반대군요. 잘하세요. 예. 아니 저는 첫째 때는 네. 내가 이런 거를 아내가 얘기를 하면은 그냥 지금 가서 뭐 그걸 어디 가서 사오라고 그냥 안 사온다고 그랬죠. 이러면 안 돼. 그랬더니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키우면서도 그럼.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둘째 때는 이거를 내가 그냥 넘기면 안 되겠구나. 그냥 넘기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는 약간 우회를 해서 뭐 걔가 바쁜 척을 한다든가 뭐 해주지는 않았어요. 결국 약간 안 했네. 네, 결국은 안 하고 근데 사다 줄 수 있는 건 사다 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강릉에 가서 빵 사오라고 나거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구나. 갑자기 뭐 겨울인데 뭐 수박 먹고 싶다 그러거나 뭐 이러면은 요즘 수박 다 잘 그러면 나오죠. 이제 막 이렇게 겨울에도. 다른 걸로 이제 뭐 이렇게 했죠. 결론은 안 해줬다. 임신 때 이게 겨울에 또 수박 평생 어떻게 기억에 남는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사연으로 돌아가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이거 강릉까지 가서 빵 사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O, X. 빵을 사와야 된다면 O, 아니라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뭐 가야죠. 아무래도 답을 알 것 같은데. 가야죠. O. 당연히 저 세모 교수님 공간 가야죠. 세모 가야 해. 왜 가야 이런 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 강릉은 이거는 이거는- 빵 세 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임신했을 때는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진짜 예민하거든요. 별거 아닌 거에 서운하고 나는 배는 자꾸 불러오고 몸은 무거워지는데 나 그거 먹고 싶은데 그거 하나 안 못 해줘. 이게 진짜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못 간다 하더라도 그래 당신이 원하면 가자 이렇게 해주면 아니야 됐어 너무 멀어 이렇게 아내가 나올 수 있어요. 남편은 그래도 그래 먹고 싶어 가자 하고 마음이라도 이렇게 알아달라 이거죠. 태도가 중요하다. 그럼 먹고 싶어 가자. 그리고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X잖아. 아니야. 그게 간다 해야 돼 그래도. 아 이거 어차피 그거 그러니까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아는데 안 갈 거야 나는. 뭐 지금 어떻게 가니? 네가 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거 안 가는 거 완전 맞는 거야. 티다. 네. 완전 티야. X입니다 이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분 가야 한다. 2분. 그래, 2분 가야 돼. 2분 갔어야 했다. 이를테면 흔히 우리가 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신용의 문제죠. 그래, 이게 맞아. 남편 혹은 이제 다른 분들이 볼 때에는 이게 너무 아내가 고집스러운 거 아닌가. 오히려 너무 이제 이 뭐랄까 남편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남편을 마치 시험대 위에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일부러. 이 사랑의 시험대에 올리기에는 9시간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적어도 정말 아내가 9시간 걸려서라도 정말 갔다 와 한다면 가야지. 그러나 지금 당장 요거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이를테면 저 같으면 택배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인편을 통해서 알아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요런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래, 맞아. 그래서 먼저 입이 가야 하는 것인데 입보다 사실 몸이 가야 한다는 의무가 먼저 간다 생각해서 장진택 기자처럼 얘기했다가는 평생 욕을 아유 큰일 나죠. 자, 그렇다면 누리꾼들은 이 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누리꾼들의 반응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임신해서 배려해 주는 건 맞아도 주말에 9시간을 길에서 버리는 건 너무했다. 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잘 다독여서 사는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라도 사서 주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빵은 아니야. 빵은 아니야 가야 돼. 근데 지금 사연 속의 아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신하고 처음 부탁인데 그걸 거절하니? 그래. 이게 너무 서운했다 처음인데. 뭐 이런 건데 감정이 이 부분에서 크게 흔들린 것 같아요. 네. 이게 남편한테 서운한 감정이 드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기념 행동이라고 불러요. 기념 행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라 정말 간다 안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집은 또 첫 아이고 보통 요새 여성들이 옛날처럼 아이를 뭐 11, 12 이렇게 낳는 게 아니라 대개 한 명 낳거나 때로는 안 낳기도 하고 또 많이 낳는다 해도 둘, 셋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 첫 아이로서 이 아버지가 보여줄 그 충성심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내는 아마 1년 확인이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사랑과 헌신의 지표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운한 감정은 들 수 있겠죠. 왜 말이라도 그렇게 하나. 그래. 사실 생각해 보면 아내는 그 마음을 듣고 싶었던 거고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고 그 신용이라도 보고 싶었던 거고 일종의 이런 기념 행동을 통해서 사랑과 또 헌신을 확인하고 싶고 그 충성을 맹세를 듣고 싶었던 건데 제가 볼 때는 남편이 너무 이걸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실제로 임신 중이거나 혹은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 기간 중 남편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을 때를 그쵸, 꼽았다고 맞아. 합니다. 또 늦은 밤 먹고 싶은 음식을 사다 줄 때, 작은 기념일도 잊지 않고 챙겨줄 때, 태교 음악을 옆에서 함께 들어줄 때라는 답도 많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아내들이 바라는 순간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이벤트라기보다는 맞아. 사소한 순간에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그럼. 나를 아껴주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이렇게 사소한 걸
안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 항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자주 했느냐. 빈도의 문제도 좀 있긴 하고 시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사실 남편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행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인데 사실 임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기쁨과 또 아이가 배에서 꼬물꼬물할 때 그 신기로움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불안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요. 우리가 요새는 영상의 시대라서 애를 안 낳는데 이미 영상을 통해서 나는 애를 한 12 낳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출산이 주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 예기 불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서 애 낳고도 다시 집어넣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사실 아이를 가진 사람은 낳기도 전에 걱정부터 들어가는 거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지금 이 시점에 요 정도 부탁도 안 들어준다면 나중에 육아를 할 때 내 남편이 함께 어떻게 공동 육아를 할 것인가. 이 공동 육아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옛날 엄마들하고 조금 다르게 요즘 산모들은 대개 이 몸이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살이 안 빠지면 어떡하나 또 혹시 또 이후에 여러 몸의 변화가 나한테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어떡하나 이런 다양한 불안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 시기의 불안을 아까 우리가 봤던 4개의 항목들처럼 그 옆에 있어주면서 내 불안을 읽어줘라고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이런 기념행동, 음식을 사가져오는 것 같은 상징적 행동은 내가 당신의 불안의 순간에 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반응이거든요. 상징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10개월 조금 고생하시고 우리가 요새 100+알파 시대입니다. 100년 편하게 삽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게 아까 댓글에서도 있었지만 제가 거기 생각이 머물러가지고 제가 교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왔는데 얼마나 네. 사랑하나라는 테스트를 하는 느낌이다. 네. 이게 제가 진짜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냥 교수님이 딱 정해주세요. 남편이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거 딱 정해주시면은 네. 귓속에 다 들어올 것 해줘야 같아요. 되는 거 아니에요? 장 기자님은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난 테스트를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라 아내하고 지금도 잘 지내시는지 조금 걱정은 되고요. 다만 분명한 건 이런 건 있어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달을 따달래, 별을 따달래. 그러니까. 내가 그저 그 음식 하나 먹겠다는데 그걸 하나 안 해주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여성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남성들은 여성들이 그냥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표현해줘 라고 사실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남자들은 이걸 딱 듣죠. 첫째 이걸 미션으로 생각해요. 이걸 의무라고 생각하기 숙제라고 때문에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수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9시간을 과연 왕복하는 것이 이게 옳은 행위이고 가능한 행위인가? 그리고 이걸 내가 한다는 게 과연 내가 다음날 일에 지장을 줘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다들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 고백의 언어를 이 남성들은 사실의 언어로 듣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게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는 다만 남편들이 그때 좀 지혜롭게 그럼 내가 바로 출발할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못하더라도 이건 미션이라기보다 내 마음이라는 걸 알아줘 라고 한마디 더 붙여주신다면 남편들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미션을 실제 행위를 할 이런 어떤 의지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들도 그 예민해지고 막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모습을 알기 때문에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항상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답을 풀어내야 된다고 그쵸. 생각해요. 네. 행위 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상황을 교수님이 한 줄 댓글로 정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려와 감사가 생명의 기본값이고 생명의 축복의 출발점이다. 배려 감사. 배려와 감사. 알겠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고 그걸 보조해야 되는 남편들 그때만이라도 좀 잘해 줍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지난 주말 날이 정말 추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어떨까요? 문다는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주말에 강타했던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9.9도를 보이면서 전국 대부분 영하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충청과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춥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올라서 추위가 다소 풀리겠는데요.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한낮에 5도, 강릉이 10도, 광주 7도, 부산은 9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는 차츰 풀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고 쾌청하겠고요. 다만 여전히 수도권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기가 더욱 메마르고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전국에 비눈 소식이 있습니다. 1에서 3cm의 눈이나 5에서 10mm의 비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평년 기온을 계속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겠고요.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역 곳곳의 다양한 정보를 전하는 다정한 예인씨 시간입니다.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안성호 이사장이 설 명절을 맞아 2억 1천만 원 상당의 백미 7,500포를 성남시에 기부했습니다. 에이스경암은 명절만큼은 그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신념 아래 1999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28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진 기부 누적 금액은 약 42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쌀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부 규모를 늘리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안성호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내내 추웠고 오늘도 좀 아침엔 추운데 오후부터 뭐 이번 주는 좀 풀린다고. 네, 맞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제법 오르고 날도 풀린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 여전히 춥고 또 전국적으로 비와 눈 소식 나와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